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차 살 때 어디서 검색했어? 카넥트요. 차 살 때 어디서 견적냈어? 카넥트요. 차 살 때 어디서 할인받았어? 카넥트요. 카넥트 모르세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은 앱이요. 차량 재원, 이미지 검색부터 결제 조건에 따른 견적 비교를 한 방에. 차 살 때 찾는 앱 카넥트를 지금 다운받으세요. 자동차의 모든 것 카넥트. 넥트 카넥트.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아,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아,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네, 10월 30일자 조간신문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북한과 관련된 뉴스인데 또 박근혜 대통령도 연관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두 개 기사를 묶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틀 전에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를 만났지요. 예. 이 자리에서 민간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막아달라, 이렇게 이희호 여사가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북한 한번 가고 싶다는 얘기는 보도가 됐는데 이미 보도가 됐죠. 이 얘기는 이제 안 나왔던 얘기죠. 예, 그래서 뒤늦게 알려졌는데 이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단속할 실정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지난번에 저희가 그 실정법 위반 사례, 항공법도 있고요, 갖가지 위법 사항들이 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의지만 있으면 경찰이 충분히 막을 수 있다. 예. 이런 견해들이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의지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인데 말이죠. 게다가 또 대북 전단 살포라고 하는 것이 통일부 장관 승인 사항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왔고요. 그래서 이건 상당히 항공법 위반, 과 관련한 그런 지적들도 분명히 제기가 되고 있는 양상인데, 예. 이와 관련해서 이 대통령이 이것을 막을 수 있는 현행법이 없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또 얼마 전에 또 정부 비판 단체들이 광화문 앞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통령의 성의 있는 태도 변화, 이걸 촉구하는 대남 전단을 뿌리려다가 경찰이 막았잖아요. 그건 무슨 근거로 그건 또 막은 거죠? 법적 근거인가요? 글쎄,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면서 왜 막았는지 앞뒤가 맞지 않는 겁니다. 법이 두 가지가 있는 모양입니다. 버전이. 예. 예. 우리가 모르는 괘씸죄 방지법 이런 게 온전하고 있는 건지요. 예. 실정법이 없다, 단속할 만한, 이 말, 예, 놀랍습니다. 근데 단속할 실정법이 없는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이거 막을 의지만 있으면은 막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얼마 전에 인터뷰한 또 다른 단체였죠. 예. 그 당사자들은 또 경찰들이 와서 저지했었다고 그러고요. 그렇죠. 대북 풍선 단장인 이민복 씨가 저희 조상훈의 뉴스바와 인터뷰할 때는 그렇게 뿌려봐야 결국 띄어봐야 남쪽으로밖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대북 전단, 그 살포는 그대로 두고, 그러니까 언론에 주목받고 남남 갈등이 유발되는 그런 대북 전단 살포 이벤트는 허용하고, 남몰래 조용히 진짜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 북한의 실상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대북 풍선을 띄우는 이 행사는 또 막았단 말이죠. 참 앞뒤가 안 맞는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예. 예. 그래서 대통령, 특히 이 정권의 그 진위가 과연 무엇인지 이걸 좀 분명히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또 한국일보 일면 기사가 또 눈길을 끕니다. 박근혜 대통령이요. 얼마 전에 김포의 애기봉 등탑을 이렇게 군이 철거하지 않았습니까? 예. 철거한 이유는 뭐 다름 아니라 안전 문제 때문에 철거한 건데요. 그러면서 한국일보는 이런 해석도 달았습니다. 이 등탑이 대북 심리전의 그 상징이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것을 없앴다 하는 점은 이건 결국 대북 유화 책을 쓰려는 거 아니냐 그런 해석도 했는데, 자, 그런데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애기봉 등탑이 철거됐다는 사실이 한국일보를 통해 보도된 직후에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호통을 쳤다는 내용입니다. 왜 등탑을 없앴습니까? 도대체 누가 결정했습니까? 이러면서 호되게 꾸짖었다는 겁니다. 예. 한마디로 왜 내 허락도 없이 철거했느냐 이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에 따라서 청와대는 뒤늦게 국방부와 해병대 등 관련 기관을 상대로 등탑 철거 경위에 대해서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 그래서 정부가 대통령이 이렇게 불호령이 떨어졌으니 후속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래서 이 등탑은 없애는 대신에 전광판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등탑은 그나마 불만 계속 점등되고 있는 건데 반해서 전광판은 글자를 띄워서 대북 심리전을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수년 전에 남북 관계 좋았을 때는 앞으로 이제 서로 간에 심리 비방전 하지 말자 이렇게 합의를 했었거든요. 전광판 만들어서 뭐 하겠다는 건가요? 남북 합의 깨겠다는 건가요? 남쪽 정부가 알아서? 글쎄요. 그 전광판에다 무슨 글자를 넣을지 또 영상도 혹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글쎄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한테 여기 빨리 뭘 쏴라. 그런 신호로 이렇게 북한은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요. 참 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애를 쓰셔야 할 대통령께서 또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대통령께서 왜 이렇게 북한과의 대화의 실마리를 잡기 위한 최소한의 신뢰장치 구축에 대해서 이렇게 마땅치 않아 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통일은 대박이다.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것이 남북 화해 공존을 통한 통일이 아니라 흡수 통일을 생각하신 차원에서의 통일은 대박이다. 이 론인지 참 어처구니가 없고 이해도 안 가고 말이죠. 예. 네. 통일준비위원회까지 만들었는데 그런 상황과 최근 남북 관계를 대하는 이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 보면은 좀 맞지가 않습니다. 예. 아까 그 B라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광화문은 또 청와대와 가까우니까 이런저런 규제를 갖다 들이대면은 막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날고 싶은 토끼님이 휴전선 근처에 가가지고 세월호 관련한 그런 B라를 뿌려보면 어떻겠는가 그런 제안을 하셨네요. 예. 이 양반 잡혀가겠어요. 그러니까 북사풍 불 때 맞춰서요. 예. 아이고 참. 오늘 한겨레 정석구 칼럼, 정석구 편집인의 그 칼럼입니다. 오만한 청와대 비겁한 대통령 이런 제목인데요. 대통령 비서들의 일거수일투족이 관심 대상이 되는 건 그들의 발언과 행위가 대통령 의중을 담고 있는 것으로 비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그들의 인식은 국정에 그대로 반영된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런 점에서 엊그제 열린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의 비서들 발언은 그냥 지나치기엔 너무 나갔다. 그들의 발언 수비는 박근혜 대통령을 거의 신격화하고 있는 정도다. 비서들이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국정감사에 임하면서 했던 몇몇 발언을 보자. 사실상 부통령으로 불리는 김기춘 비서실장은 이번 국감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이고 주무시면 퇴근이라는 명언을 남겼다. 박 대통령은 눈만 뜨면 어디든 집무실에 있는 것과 같으니 세월호 참사 당일 구체적인 행적을 밝힐 필요가 없다는 투다. 오만하기 그지없다.
청와대 문고리 권력으로 알려진 이재만 총무비서관의 답변은 더 가관이다. 이재만 비서관은 대통령 개인 트레이너로 의심받는 제2부속실 3급 행정관, 즉 국장급의 나이를 묻는 질문에 국정 최고 책임자를 보좌하기 때문에 국가기밀사항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나이 밝히기를 거부했다. 만천하에 공개되어 있는 윤전추 행정관의 나이는 34살이다. 이들의 발언은 박근혜 대통령의 위상이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 아닌 전제군주 시대의 여왕쯤으로 격상돼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국민과 대통령의 관계를 역전시키는 것이다. 민주공화제 아래에서 대통령은 선거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국정 운영 권한을 한시적으로 위임받은 상머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늘 국민과 함께 하는 것이 순리다. 하지만 제왕적 대통령이 되는 순간 이런 제약은 대통령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사문화된 헌법 조항으로 전락한다. 국민과의 약속 수시로 어기고요. 법과 원칙 자기 마음대로 적용하고요. 이게 바로 그 헌법상에 나와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사문화시키는 그런 일들 아니겠습니까? 예. 대통령 보좌하는 행정관의 나이가 기밀이어서 밝힐 수 없다. 예. 대통령 나이도 못 밝히겠네요. 만천하에 다 공개된 대통령의 나이가 몇 살이죠? 64인가요? 52년 2월생이죠. 예. 예. 64. 국가 기밀인데 제가 얘기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의 이런 오만함, 이건 사실 어제 그 시정연설에서 더욱 명징하게 드러났습니다. 2년 연속 국회 시정연설을 했는데 말이죠. 이 점에서 본다면은 뭔가 국회, 입법부를 존중하는 대통령의 태도를 일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연설 끝나고 나서 여야 대표들 불러가지고 대화를 나눴잖아요. 예. 그 자리에 교섭단체가 아니란 이유로 정의당, 통합진보당 배제했습니다. 과거에는요, 그런 진보야당도 다 오게 해가지고 대화를 했습니다. 통합진보당 쪽 얘기가 얼마 안 놔두고 청와대에서 오지 말래요라고 연락 왔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하여튼 그런 그냥 잠깐 만나가지고 얘기만 듣고 그냥 가면 되는 거죠. 거기서 무슨 토론이 벌어지겠습니까? 청문회가 열리겠습니까? 이정희 대표가 올 것도 아닌데 말이죠. 예. 예. 자, 어제 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서 국회 시정연설과 관련해서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남북 문제, 세월호 문제는 한마디도 없었다. 이런 점에 주목했습니다. 자, 그렇지 않아도 그 세월호와 관련해서는 세월호 유족들 80여 명이 국회 입구에서 이렇게 대통령님 살려주세요. 약속 지켜주세요. 이렇게 피켓팅을 하면서 목소리를 높였는데 본척만척하고 지나갔죠. 들어갈 때 나올 때 말이죠. 제가 어제 이강윤의 오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실 국회로 들어가는 입구가 거기뿐만이 아니죠. 앞뒤로 또 지하로 또 있는데 말이죠. 굳이 세월호 유족들이 도열해 있는 그곳을 지나가면서 본척만척한다? 왜 이럴까요? 저는 공직사회에 주는 사인이 있다고 봅니다. 또 국회에 주는 사인이 있다고 봅니다. 세월호 유족들 말 듣지 마라. 신경 쓰지 마라. 이런 신호가 아니었겠는가. 저는 이렇게 추정합니다. 예. 대통령이 나도 이렇게 냉정하게 하고 있으니 쌩 까고 있으니 당신들도 나를 따르라. 예. 이런 메시지라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11월 1일은요. 세월호 참사 딱 200일입니다. 희생자 가족들과 그동안 안산 곳곳에서 추모, 촛불을 밝혀온 시민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세월호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 문화제를 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와 세월호 문제 해결을 위한 안산시민대책위원회는 어제 저녁 7시에 안산 화랑유원지 야외 소공연장에서 시민문화제를 개최했는데요. 4월 16일 사고 당시부터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희생자 가족들의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눈물겨운 투쟁까지 세월호 참사 200일을 담은 영상을 시작으로 해서 문화제
막을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안전한 국가를 만들자. 이런 시민 선언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세월호 특히 그 단원고 학생 유족들 4월 16일 참사 이후로 그분들은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요. 진상규명을 통해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자. 이런 공익적 활동에 주력해 왔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계속된 정부 여당의 마타도어 그리고 모략 시달리면서 그야말로 가슴에 2번 대못질을 박히는 이런 고통을 겪었죠. 잠시 후 유경근 대변인과 함께 이 문제 한번 이야기 나누는 시간 오늘 인터뷰로 마련해 봤습니다. 동아일보 일면 기사를 보겠습니다. 여야가 세월호 참사 진상을 규명할 진상조사위원장을 유가족이 추천한 진상조사위원 3명 가운데 1명이 맞는 내용의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입니다. 진상조사위가 개최한 청문회에 증인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넣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핵심 당직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예. 또 진상조사위에 동행명령권을 부여해서 이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3천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해서 진상조사위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뭐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요. 동행명령권, 과태료 이게 무서워서 진상조사에 응할 사람이 있을까요? 과태료 안 내면 그만이고요. 또 동행명령권 뭐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실질적인 수사권, 기소권이 필요하다라는 세월호 유족들의 애초 주장이 왜 설득력이 있는지 새정치민주연합은 다시 한번 좀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최대 쟁점이었던 세월호 특검 후보군 추천권에 실질적으로 이제 수사권, 기소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특검 후보군 추천권에 유가족이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유가족이 반대하는 사람은 추천하지 않겠다라면서 한 발 물러섰다고 하는데 이건 뭐 어디까지나 확정된 안이 발표된 것이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 핵심 당직자의 말입니다. 한번 좀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서울신문 3면을 보면요. 위아래 아주 재미있는 그 기사 배치가 있습니다. 김무성의 굴욕, 반기문 띄우기. 이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이렇게 서로 마주하지 않았겠습니까? 두 사람 사이에 지난번 개헌 발언을 계기로 해서 깊은 골이 또 확인됐고요. 자, 김무성 대표는 시정연설차 국회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과 별도 회동을 통해서 관계 회복을 시도했는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와의 공식 회동 자리는 2차례였는데 연설 전 국회의장과의 티타임과 연설 후 여야 청 3자 회담에서의 만남이 전부였을 뿐입니다. 두 사람의 독대는 물론이고 여당 지도부와의 별도 만남도 없었습니다. 상하이 개헌 발언으로 심기가 불편해진 박 대통령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던 김무성 대표의 별도 회동 시도가 수포로 돌아간 건데 김무성 대표에게 얼마 전에 비수를 꽂았죠. 전격 사퇴 의사를 밝혔던 김태호 최고위원과는 박근혜 대통령이 환하게 웃으면서 악수를 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그 옆에 김무성 대표에게는 악수를 하는 동 마는 동 스치듯 지나쳤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여권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 발언과 관련한 김무성 대표의 사과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는 의미다. 둘 사이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느낌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예. 자, 3자 회동에서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하여튼 분위기가 싸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김무성 대표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도 개헌하자고 하니까 김무성 대표가 그냥 얘기한 것뿐이에요. 이렇게 농담을 했다고 합니다. 이 양반 참 실없는 멘트 날리셨네. 나 이게 정말 하여간 이렇게 농담을 한 걸로 봐도 뭐 역설적으로 두 사람의 앙금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 아니었는가. 언론들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예. 반면에 반기문 띄우기 이 기사도 주목이 됩니다. 요즘 친박계 의원들이 반기문 띄우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친박 의원 모임인 국가경쟁력 강화 포럼이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마치고
김무성, 문희상 두 여야 대표를 만나고 있던 오전 11시쯤 국회의원 회관에서 2017년 대선 지형 전망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는데 서청원, 홍문종, 유기준, 윤상현 이런 친박 의원 30명이 대거 참석했다고 합니다. 세미나는 반기문 총장의 다음 대선 출마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의원들은 박근혜 정부 2년 차인 시점에 반기문 총장이 차기 대선 후보로 언급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자꾸 반기문 총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기문 총장은 야당 성향이 아니다. 2016년 12월에 유엔 사무총장 임기가 끝났는데 2017년이 돼서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반기문 총장을 영입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반기문 총장 정치적으로 절반이 넘었다. 절반 넘어왔다. 이러면서 차기 대선 주자로 적극 거론하고 있는데 이게 누구를 겨냥한 거겠습니까? 김무성 대표입니까? 김무성 대표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자, 저는 이게 그 반기문 띄우기가 아니라 반기문 죽이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혹시 정치를 하게 된다면 또 계파가 갈리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비박, 반박 뭐 이렇게 했는데 반반계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예. 반기문 총장을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반반계. 반반계. 예. 근데 본인은 뭐 정치에 뜻없다라고 지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말이죠. 뭐 과거의 어떤 통념과 사례를 본다면은 이렇게 관료 출신의 인사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대선 후보로 급거 스카우트가 된다. 힘없습니다. 관료만 했기 때문이죠. 이회창 전 총재가 그랬었고요. 네. 예. 그 정치 근육을 키워야 됩니다. 상당한 시행착오와 어떤 그 충돌 과정 속에서의 어떤 굳은살이 생겨야 하는 건데 반기문 총장 지금 나와봐야 안 될 거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또 김무성 죽이기는 결국 김무성 띄우기다. 친박의 김무성 죽이기는 김무성 띄우기다. 왜냐? 차기 대선에서 현 정권의 어떤 그 이미지를 탈피하고 내가 현 정권과 차별화된 인물이다. 라는 점들을 대내외에 공포하기 위해서는 사실상의 정권 교체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네요. 차별화를 해야 되거든요. 예.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이 이렇게 알아서 차별화를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 박근혜하고 김무성이 다 짜고 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럼 제목도 바꿔야 되겠네요. 예. 김무성 띄우기, 예. 반기문의 굴욕. 예. 1월 공산이 크다는 겁니다. 자, 경향신문 기사 보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초에 그 국가산업단지 6곳을 무더기로 지정했지요. 사업 시행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수자원공사인데 이들 두 공기업이 부채 문제를 겪으면서 개발이 최대 6년 이상 지연되고요. 보상비가 2천억 이상 늘어나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왜 예산이 낭비가 되고 있느냐? 아무래도 그 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상비를 뭐 당연히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공사비도 일부분 배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지요. 자, 그런데 뭐 지금 사업은 계속 지연되고 있으니 비용은 계속 나가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사업비가 4천억 증가됐는데 뭐 그만큼 손해본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뭐 그냥 아무 계산도 없이 뭐 실효적 그 타당성 같은 것들 따지지 않고 그냥 숫자 늘리기 식으로 해서 산업단지 늘렸는데 결국 혈세 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 겁니다. 어디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4대강이나 자원외교로 날린 돈에 비하면 4천억은 좀 껌값으로 보입니다. 예. 자, 서울교육청에 서울교육청에다가 운영 개선안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은 지정 취소 대상 자율형 사립곳 8곳 가운데 7곳이 개선안을 제출했거나 제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서울교육청이 자율형 사립고를 상대로 회유를 했다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회유를 했다? 이 과연 적절한 표현일까요? 서울의 그 교육을 관장하는 공적 책임을 맡고 있는 서울교육청이 엉터리로 운영되고 있는 자율형 사립고 보고 야, 이런 식으로 하지 마. 개선안 제출해. 개선안 제출하지 않으면
지정 취소할 거야.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예. 8곳 중에 7곳이 개선안을 제출하기로 했단 말이죠. 근데 이걸 서울교육청이 자사고를 상대로 회유를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가요? 8곳 가운데 7곳이 개선안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한 곳 우신고등학교는 거부했다고 합니다. 뭐 물론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자사고 지정 취소 대상 학교를 상대로 해가지고 이거 개선안을 내놓으면은 보고 판단을 해서 지정 취소 문제와 관련해서 생각을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이거 뭐 원칙론적 얘기 아닙니까? 이걸 뭐 회유라고 못을 박아가지고 한마디로 뭐 부당한 압력을 행한다는 식으로 그 이미지를 만들어내려는 동아일보의 이런 하여간 애쓰는 태도를 보면은 참 한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한겨레 8면을 보면요. 교통사고 합의금 많이 받으려면 오래 입원하라. 그래서 엑스레이 찍고 또 찍고 이런 나이롱 보험 환자로 먹고 사는 병원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진료를 많이 할수록 이득인 구조인데요. 의사가 직접 전화해서 과잉 진료를 권유했다고 하는데 보험 사기 가운데 11%가 허위 과다 입원인데요. 이 배후에 병원이 있었다는 겁니다. 경찰은 5억여 원을 챙긴 병원 이사를 구속했다고 하는군요. 요즘 병원이요, 뭐 의료 영리화가 본격화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환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자꾸 이렇게 돈 쓰게끔 만든단 말이죠. 제가 예전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에 있는 한 병원에서 당뇨 체크를 받고 있었거든요. 예. 그 의사가 신해철 씨가 했던 위밴드 수술 그걸 권유를 했었어요. 그 뒤로 그 병원 안 갑니다. 여하간 참 이렇게 돈벌이에 혈안이 되면은 환자들이 뭐 다 속을 줄 알죠. 우리 의료 소비자들 똑똑합니다. 그 점 분명히 인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교통사고 전문병원이라는 게 있죠. 네. 뭐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만은 그걸로 먹고 사는 병원들이 꽤 있습니다. 예. 자, 한국일보 12면에 보면은 17년 동안 어린이집을 운영했던 이은경 씨가 쓴 책을 소개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회면에 이런 책 소개가 있나 봤더니 어린이집 원장 대부분이 이렇게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 착한 어린이집은 없다. 이렇게 단언을 했습니다. 가짜조리사, 유령교사 이렇게 등록을 해가지고 또 특별 활동비를 받아서 중간에 착복하는 사례가 허다하다고 하는군요. 학부모와 지원금을 나눠 갖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런 불투명한 회계 또 운영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는 그런 내용의 책을 냈습니다. 어린이집이 엄마들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은 50가지 진실이란 제목의 책이군요. 경향신문 6면을 가보면은 이천시가 지역 상권을 삼킨 롯데 아울렛에 103억을 감세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감면 내역을 공개했다고 하는데, 지역 상권, 지역 토종, 자영업자, 또, 이렇게, 상공인들 울린 이런 대기업에게 100억대의 감세를 했다. 기가 막히네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착한 어린이집도 없고 착한 병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착한 지자체도 없고요. 예. 이게 다 너무 경제에 올인해서 욕망의 과잉이 범죄를 낳는 겁니다. 예. 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예. 오마이TV 보도. 박 대통령은 옆에 있던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의 인사를 받으며 미소까지 보였지만 끝내 유가족들은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어젯밤부터 국회 본청 앞에서 노숙을 하며 박 대통령을 기다린 유가족들의 노력은 허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국민TV 뉴스K 보도. 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연설 후 박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오다가 세월호 유가족들을 보시지 않았느냐며 따뜻한 마음으로 보듬어주는 자리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특별한 대답 없이 듣기만 했다고 새누리당 조영 정책위의장이 말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과 여야 지도부 회동을 마치고 국회를 떠나는 박 대통령을 향해 하지만 박 대통령은 유가족들이 서 있는 방향을 잠깐 쳐다봤을 뿐 이번에도 유가족들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고 신뢰가 없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 저희한테 무슨 짓을 하신지 아십니까? 이와 관련한 지상파 방송 3사 보도. KBS는 끝부분의 한 토막. 연설에 앞서 세월호 유족 60여 명은 국회 현관 앞에서 면담을 요구하며 오열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님! 약속하셨잖아요! SBS는 제목, MBC는 딴청. MBC의 진정한 관심은? 오늘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 어떤 대목에 중점을 뒀는지 숫자를 통해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경제라는 단어가 59번으로 가장 많이 나왔고 그 다음이 안전이라는 말인데 19차례나 언급됐습니다. 그렇다면 박수는 몇 번을 받았을까? 윤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당 측에서 29차례 박수가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높이 비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미래를 힘차게 열어갑시다. 감사합니다. 야당 의원들 가운데 일부는 휴대전화에 몰두하거나 조는 모습을 보여 대조를 이뤘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대통령이 세월호에 대해 과연 언급했을까 하는 점. 그러나 전혀 없었고 다만 세월이라는 말을 쓰긴 했는데 딱 2번. 그런데 이런 것.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각종 적폐의 흔적들이 세월이 흘러도 후손들에게 상처로 남는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오랜 세월 공무원은 나라의 대들보 역할을 해왔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